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JB 실드라는 논문이고요. 먼저 해당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일브레이크라는 어택이 요즘 새롭게 뜨고 있었습니다. 이 제일브레이크 어택이라 하면 모델이 원하는 대로 수능하게끔 하는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풀 언택,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풀 또는 바닐라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게 너무 대놓고 드러나 있어서 모델이 잘 수능하지 않는데, 이런 제일브레이크 기법을 통해서 모델이 나쁜 응답에도 수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연구 배경은 제일브레이크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제일브레이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제일브레이크는 모델이 수능할 수 있게끔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연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기존 방법의 한계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방법들은 인풋, 그러니까 프롬프트죠. 아웃풋은 모델이 낸 결과, 이것들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경우는 입출력을 검사해서 공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우회 표현,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탐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방법은 이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과 토큰 디스트리뷰션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모델 내부에서 토큰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률 분포 또는 로짓값 등을 통해서 분석하는 건데, 이것 또한 왜 수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다음 마지막 기존 방법의 한계는 고정 리퓨절 기반 방어인데요. 모델이 이제 유해한 요청 혹은 유해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제 거절을 할 때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리서치 퀘스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는 얼라인드 된 LLM은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 안에 턱식 시멘틱을 인식할 수 있는가, 즉 모델은 알고서도 수능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수능하게 되는 건지를 알아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일브레이크는 어떻게 LLM의 출력을 이제 거절해서 수능으로 바꾸게 되는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브레이크는 모델이 거절했던 것도 수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는 JB 실드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JB 실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JB 실드 D, 디텍션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JB 실드 M, 마이티게이션의 줄임말입니다. 즉 JB 실드 안에서 일부는 탐지하고 일부는 완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화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그럼 어디를 주로 보게 되냐면, 이제 GPT 같은 대부분 LLM 모델들은 요즘 디코더만을 차용한 아키텍처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디코더만을 사용한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마지막 리니어로 들어가기 전 레이어 노멀라이즈 하고 난 직후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임베딩 된 팩터들을 가지고 JB 실드가 동작하게 되고요. 수식적으로 살펴보면은 HLX는 TF 레이어, 트랜스포머 레이어, 그러니까 직전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씩 트랜스포머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모든 토큰들, 즉 모든 팩터들을 살펴보지 않고 JB 실드에서는 마지막 토큰 HLM만 살펴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저희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결국 모든 단어들이 이제 주변 문맥에 따라서 다시 팩터가 정규화되고 팩터의 위치가 바뀌고 팩터의 값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대표할 수 있는 마지막 토큰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JB 실드의 그림이고, 오늘은 밑에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B 실드 디텍션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레이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어는 아까 위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N개의 레이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N개의 레이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갖고 선택을 할 겁니다. 바로 어떤 규칙이냐면 이 harmful representation, 즉 유해한 응답에 관한 벡터들과 그 다음에 benign representation, 안전한 응답에 관한 벡터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장 작게, 즉 제일 유사하지 않게 표현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할 겁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enign x에 대해서 임베딩된 벡터, 그 다음에 harmful 프롬프트에서 임베딩한 벡터들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들의 평균에서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내는 레이어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harmful과 benign을 봤다시피 여기서는 제일브레이크와 harmful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배경 지식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JB 실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프롬프트를 구분할 겁니다. 하나는 benign 프롬프트, 하나는 harmful 프롬프트, 하나는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이 가설로 세운 것은 이 benign 프롬프트에서 어떤 문맥 혹은 어떤 의미를 더하면 harmful 프롬프트가 될 것이고, harmful 프롬프트에서 어떤 의미와 문맥을 더하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가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세우고 이러한 레이어를 지금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둘에 대한 차이를 극대화하는 레이어를 살펴보았고요. 당연히 이쪽 이 harmful과 제일브레이크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레이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harmful 리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에 제일브레이크 리프레젠테이션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들의 평균이 가장 작은 레이어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직사각형이 직육면체가 이제 레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점들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의미와 문맥을 더해서 이 녀석을 찾게 될 건데,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들의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을 때 비나인한 것들끼리는 아마 뭉쳐 있을 겁니다. 또한 harmful 같은 경우에도 뭉쳐 있겠죠. 또한 제일브레이크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를 살펴보면 아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harmful과 benign 벡터들을 각각 다 빼주게 됩니다. 이 녀석에서 이 녀석 빼고 또 얘에서 얘 빼고, 이런 식으로 모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에서 뺄셈을 해서 하나의 행렬로 만들게 되면 대충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harmful에서 제일브레이크 가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을 하나하나씩 빼서 모아주게 되면 하나의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런 행렬 가지고는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행렬을 SVD, 즉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진행하게 되면 장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 즉 가중치가 큰 팩터들, 각각의 가중치를 가진 팩터들의 여러가지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유닛 팩터, 즉 크기가 1인 팩터와 그것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닛 팩터, 또 다른 스케일링 팩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SVD를 쓰면 그 말은 즉슨 이 팩터, 이 스케일링 팩터가 가장 큰 걸 첫 번째에다가 넣었다고 봤을 때 이 인덱스 1번의 팩터가 이 행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행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닛 팩터들은 크기가 다 1인데
뒤에 스케일링 팩터만 달라진다면 이 전체 행렬에서 이 스케일링 팩터를 가장 큰 스케일링 팩터를 가진 팩터를 뺐을 때 가장 크게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이 행렬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 스케일링 팩터가 가장 큰 유닛 팩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스케일링 팩터가 가장 큰, 즉 첫 번째인 녀석을 VT라고 둘 거고요. 이 녀석은 저희가 이제 턱식 컨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턱식 컨셉이란 무엇이냐? 아까 위 슬라이드에서 말했다시피 B9에서 한풀로 넘어가는데 어떤 의미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를 더해주게 되면 안전했던 게 유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게 턱식 컨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턱식 컨셉이 스팬하는 1차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턱식 컨셉 서브스페이스라고 말할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함풀 리프레젠테이션과 제일브레이크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브레이크 컨셉 VJ를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짝지어서 뺀 행렬에 SVD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스케일링 팩터가 가장 큰 첫 번째 유닛 팩터들로 하면은 이렇게 VT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녀석을 스팬 시키면은 제일브레이크 컨셉 서브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아까 말했던 어떻게 이동해야지, 어떤 맥락을 더해줘야지 각각의 B9에서 함풀에서 제일브레이크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대표하는 이 컨셉들은 저희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 가지고 이제 디텍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앵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만드는 법은 쉽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들의 평균을 이제 앵커로 할 거고요. 함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의 평균. 제일브레이크도 근데 제일브레이크는 앵커가 필요 없어서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텍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션을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턱식 컨셉이 들어왔다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게 되죠. 그럼 그 프롬프트는 레이어층에서 하나의 임베딩된 값, 즉 임베딩된 벡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벡터를 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바로 아까 만들었던 B9 앵커와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테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었고 이 녀석이 앵커였다면,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어떠한 벡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벡터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턱식 컨셉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일부 임계값, 즉 저희가 설정한 라지 t 스몰 t를 넘게 되면은, 즉 유사도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턱식한 컨셉이구나, 유사도가 낮다면 턱식한 컨셉이 아니구나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함풀에서 제일브레이크 넘어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아까 저희가 제일브레이크 컨셉 벡터를 만들었던 것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들어왔을 때 함풀 리프레젠테이션과 빼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벡터가 나올 거고, 이러한 벡터와 아까 SVD를 통해서 얻었던 이제 대표하는 값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하게 돼서 저희가 설정해 놓은 임계값을 통해서 이 녀석이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인지 함풀 프롬프트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JLB 실드의 디텍션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디텍션을 했고 어떻게 마이티게이션을 할 건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제시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씩 뜯어보자면, 이 VT는 저희가 앞서 봤던 턱식 컨셉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케일링 팩터가 가장 컸던 팩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저희가 앞으로 구해야 할 팩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LLM에 이제 프롬프트를 주게 될 건데, 함풀한 요소를 강화시킨다면 LLM은 아마 리퓨절, 거절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반대로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낮춰야만 모델이 리퓨절 할 확률이 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함풀을 높이고 제이브레이크를 낮춘다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보면, 이 B9에 있던 걸 함풀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LLM은 이건 유해한 요청이구나 로 확인하게 되어서 거절할 확률이 높아질 테고, 제일브레이크에선 반대로 제일브레이크를 약화시켜야지만, 즉 함풀 쪽으로 가까이 벡터를 위치시켜야만 LLM이 리퓨절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B9과 이제 함풀에서는 하나의 테스트 벡터가 들어왔다 했을 때 함풀한 요소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VT를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위치시키게 되고요, 또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위치시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 PPT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VT를 그냥 더하지 않고 이 시그마 T와 곱해서 더합니다. 이 시그마 T는 그럼 이 VT를 얼만큼 더해줘야 되는데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얼만큼 더해줘야 되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스페이스에 프로젝션 시켰다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VT에 대해서 임베딩된 함풀 프롬프트와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녀석들의 평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2차원 평면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두 벡터가 있다 했을 때 이 두 벡터에 관해서 y축에 대한 차이만 보고 싶다 하면 그 방법은 이 y축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면 됩니다. 이 y축에다가 두 벡터를 프로젝션 시키고 이 차이를 보면 y축에 관한 차이만 볼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 VT, 즉 턱식 컨셉이 얼마나 더해지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턱식 컨셉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차이를 평균 내보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는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VT를 더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시그마 T를 구하게 되고 이 시그마 T와 VT를 곱해서 함풀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네, 제일브레이크도 똑같은데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제일브레이크 컨셉이 약해지면서 모델이 좀 더 리퓨저를 할 확률이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JB실드 D와 M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익스퍼리먼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방식에서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냐? 먼저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B9 프롬프트, 함풀 프롬프트, 제일브레이크,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고요. 세 가지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브레이크 출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브레이크는 아까 봤던 이 함풀 프롬프트에 이러한 공격 기법을 더해서 제일브레이크로 만들 겁니다. 그 공격 종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위한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겟 LLM은 총 5가지로 미스트랄, 그 다음에 비쿠나 2개, 그 다음에 라마2, 라마3 이렇게 5개를 준비하였고요.
어택 메소드는 아까 표에서 봤던 9가지 공격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IJP는 공격 방법이라기보단 실제 사용자들이 모델과 인터랙션 하면서 사용했던 공격 기법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입니다. 다음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실험도 논문에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루진 않을 거고, 실험에서 따르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각각 30개로 했을 때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디텍션 매트리스는 애큐러시와 F1 스코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티게이션에 대한 매트릭스는 ASR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ASR, 즉 공격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은 이 소리 벤치의 저지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 기법 중에서 줄로와 베이스 64는 사람이 직접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할 텐데, 그럼 비교군이 있어야 되겠죠? 비교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JB 실드 D, JB 실드 D와 비교하게 될 기준점은 이렇게 5가지로 되고요. 이 5가지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다 보는 것보단 이 표에서 제가 파란 색깔 박스 친 라마 가드와 그 다음에 hours, JB 실드 D죠. 이렇게 두 개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애큐러시에 대한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F1 스코어에 대한 막대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많은 베이스라인 중에서 라마갈드를 들고 온 이유는 베이스 라인 중에서 라마갈드가 제일 성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라인 중에서 제일 성능이 높았던 라마갈드도 JB 실드 D와 비교하면 상당히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베이스라인이면서 대규모 데이터와 별도 모델이 필요한 라마갈드보다 JB 실드 D가 전반적인 면에서 성능이 가장 높고 또 일관된 성능 또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디텍션에 관한 트랜슬러빌리티, 즉 전이성과 그 다음에 논모델 스펙스픽 실험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펄러빌리티는 이 전이성을 평가한 건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일브레이크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는 총 8가지의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하나의 종류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다른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는 성능이 어떨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은 IJP로 만들고 IJP로 평가한 것, 그 다음에 GCG로 평가한 것, SA로 평가한 것,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그래서 애큐러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F1 스코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퍼즐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성능, 즉 트랜스펄러빌리티가 유효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짝 살펴보면 애큐러시는 대부분 0.84 이상이었고요. F1 스코어는 0.86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격별 제일브레이크 컨셉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공유 성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으로 이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만들게 되는데, 어떠한 데이터셋으로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만들든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 공통적인 공유 성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결과는 강한 테스트 어택인데요. 오토덴과 줄루 베이스 64 캘리브레이션 공격과 무관하게 항상 0.9 이상을 달성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퍼즐러는 좀 예외였습니다. 퍼즐러에서는 성능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면 JB 실드 D는 공격간 공유되는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포착하지만 퍼즐러처럼 내부 활성화 양상이 다른 공격에는 전이가 제한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퍼즐러에 대한 공격을 이해를 위해서 살짝 살펴보면, 이 퍼즐러는 linguistic based
로 진행하게 되고요. 직접 요청하는 대신 퍼즐처럼 단서를 흩뿌려서 모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JB 실드의 성능이 좀 낮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Non Model Specific Jailbreak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리 벤치 기준으로 연구 대상 5개 LLM을 모두 탈옥시킨 IJP 100개를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30개는 캘리브레이션을 만드는 데 쓰고 그 다음에 70개는 테스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을 평가한 것이고, 이 JB 실드의 성능이 대부분 0.8 이상, 낮은 것들도 0.79에서 0.78 이상으로 준선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 100개의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 다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것, 즉 추가 캘리브레이션 없이 탐지하는 제로샷의 공정성을 검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트랜스펄러빌리티의 실험에서도 살짝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만한 건, 이 각각의 출처들에 대해서 30개는 진행했지만 여기서 뭐 6개, 5개, 3개 이런 식으로 여러 데이터셋에서 균형 있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져온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티게이션의 기준 모델, 비교 모델들을 살펴보면 방법들을 살펴보면 다음 5가지가 되고요.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티게이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표에서는 no that, 즉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과 그 다음에 SD를 사용했을 때 성능, 그 다음에 JB 실드 M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볼 건데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모델에서는 아예 0%, 즉 제일브레이크 프롬프트에 대해서 ASR이 0%로 수렴하게 되는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답변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ASR은 충분히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성능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서 이 유틸리티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실험은 5샷 MMLU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5샷 MMLU는 이 5샷은 저희가 제로샷 프롬프팅, 퓨샷 프롬프팅을 말할 때 그 샷입니다. 즉 예시를 5개를 넣어줬다는 뜻입니다. MMLU는 Massive Multitask Language Understanding 이라는 것의 줄임말로 여러 분야의 객관식 문제로 5개 예제를 주고 LLM의 지식 이해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즉 유해하지 않은 벤치마크라는 거죠. 여기서도 만약에 거절의 비율이 높다면 그 모델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자면 이 JB 실드 같은 모델도 JB 실드를 사용했을 때도 다른 모델들과 조금 높은 거절률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no defense,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JB 실드 M을 사용했더라도 이해 추론 성능 영향이 2% 미만이다. JB 실드 M이 제일브레이크로 탐지된 경우에만 조건부로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JB 실드는 JB 실드 D, 즉 디텍션이 돼야만 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디텍션의 영향 덕분에 JB 실드를 추가하였더라도 모델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어블레이션에선 무엇을 어블레이션 했냐면 JB 실드의 D와 JB 실드 M을 각각 하나씩 없애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JB 실드 2개 다 활성화했을 경우 이 마이티게이션과 또 디텍션을 활성화했을 경우의 실험 결과는 이 빨간색과 같고요. 둘 중 하나만 했을 때는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실험에서 하는 말은 두 조작은 서로 대체하는 요소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또한 모델별로 톡식 시그널과 제일브레이크 시그널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단일 조작만으로는 여러 모델을 일관되게 방어하기 힘들다라는 결과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퍼포먼스 어게인스트 어댑티브 어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은 공격자가 JB 실드의 원리를 알고 턱식 컨셉을 약화하기 위해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강화하도록 목적 함수를 수정한 버전입니다. 즉 JB 실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서 2차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성능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 텐데요. 하지만 JB 실드의 실험 기준치를 보게 되면 대부분 0, 0.00, 0.00, 0.00으로 상당히 준수하게 잘 방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실험 지표들을 살펴보면 50개 중에서 9개는 통과하고 50개 중에서 7개, 50개 중에서 1개, 2개, 1개 정도로 상당히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어댑티브 제일브레이크에서도 높은 루버스트니스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건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JB 실드에 대한 실용성과 확장성을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같은 경우에는 방어 범위를 들 수 있는데요. 공격 판정과 안전 응답 유도를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수행한다는 점이 실용성에서 더욱 좋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추론에 필요한 토큰을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과 별도의 디펜스 모델이 필요 없다는 점,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추가로 만들어야 될 데이터가 90개만 있으면 된다는 점, 또한 유저의 인풋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용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확장성을 보자면 새로운 공격이 들어와도 90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만 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피규어 3, 즉 트랜스펄러빌리티, 이 실험에서도 높은 전이성을 보여준다고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5개 모델에서 JB 실드가 모두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한데요. 먼저 화이트박스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으로 각각의 턱식 컨셉,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 그레디언트 값을 파라미터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 실험에 사용한 5개의 LLM 모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디코더 LLM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진 LLM이 왔을 때는 증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턱식 컨셉과 제일브레이크 컨셉이 잘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의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들이 말하는 퓨처 워크는 새로운 모델이나 공격 방식에 대응하려면 제일브레이크가 모델 내부 표현과 응답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정된 스케일링 팩터 대신 답변 생성 중 컨셉 활성화 정도에 따른 방어 강도 조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컨클루전은 총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핵심 발견, LLM 제일브레이크 안에 턱식 컨셉을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즉 턱식 컨셉을 활성화했음에도 제일브레이크에 순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브레이크에 순응했던 원리는 제일브레이크 컨셉을 더함으로써 리젝션이 되던 방향에서 컴플리언스로 되는 방향으로 넘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JB 실드 디텍션, JB 실드 마이티게이션, 그 다음에 디텍션에서는 턱식 컨셉과 제일브레이크 컨셉의 활성 여부를 검토했었고, 마이티게이션에서는 턱식 컨셉은 강화하고 제일브레이크 컨셉은 약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JB 실드의 한계는 엔드게이트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엔드게이트라 하면 이 한풀 컨셉과 제일브레이크 컨셉이 둘 다 활성화되어야지만 이 JB 실드 M이 동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둘 중에 하나만 약화시켜도 JB 실드 M을 동작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겨냥한 논문이 올해 새로 나왔었고요. 근데 저자의 입장에서 살짝 반박을 해보자면 이것은 이제 FPR, 즉 유해하지 않은 질문도 거절하게 되는 것에 대한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랭크 1 컨셉 다이렉션입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benign, harmful, jailbreak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SVD를 해서 유닛 벡터 하나만을 가지고 이것을 대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향이 이것 한 개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이 차원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판단한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좀 지적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랜스펄러빌리티 실험에서도 봤다시피 이 퍼즐러에 관해서는 실험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부 경고 신호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디스커션은 직접 문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